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울병의 진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쉽게 설명한 조울병의 정체화 진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쉽게 설명한 조울병의 종류와 진단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떤 조울병의 개념 또 조울병의 정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조울병의 개념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병 분류학이라고 그래서요. 정신과 질환처럼 예를 들어서 뭐 피 뽑고 사진 찍어서 진단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의 병태 생리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합리적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접근하느냐, 이런 게 이제 질병 분류학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거를 이제 정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울병의 정체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조울병에 대한 많은 연구들 또 임상적 경험이 축적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확정적인 이런 조울병의 개념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질병을 이해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어떤 조울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울병이 하나라면 종류라는 게 얘기할 게 없죠. 조울병이 그냥 한 종류의 질환이죠. 근데 사실은 조울병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에 초점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공고를 낼 때는 쉽게 설명한 조울병의 종류와 진단 이렇게 공고를 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들이라는 복수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바이폴라 디스오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폴의 뜻은 폴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 해서 한쪽이 조증이고 이제 한쪽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폴이 되죠. 그래서 조울병의 영어 이름은 바이폴라 디스오더가 되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쓰고요. 어떤 분들은 복수로 해서 바이폴라 디스오더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권에서는 단수냐 복수냐를 굉장히 의미 있게 취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 경우는 바이폴라 디스오더즈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아닌 게 아니라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기보다는 바이폴라 디스오더즈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울병에도 마치 우울증에서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들이 괜히 종류로 나눈 건 아니고 종류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때 어떤 질병의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조울병에 여러 가지 서로 관련이 되지만은 딱 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조울병을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울병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쉽게 설명하겠다, 쉽게 이해해 드리겠다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임상적으로 흔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이 어떤 조울병의 종류는 아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조울병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DSM 진단 체계가 DSM 5번째 5라고 그래서 2013년부터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딱 12년이 지난 상태고 지금은 이제 텍스트 리비전이라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개정이 있었던 이런 건데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 조울병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조울병과 이제 조울병 관련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련 질환도 조울병에 속한다 이런 얘기니까 조울병이면 조울병이지 또 관련 질환은 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아직도 조금 완전히 조울병인지 아니면 조울병인가 비스무리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울병의 종류에는 일형 조울병, 이형 조울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기분장애라고 그래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진단명은 아니고요. 요게 일종의 related disorder에 속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조금 애매모호한 기타 조울병 상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형 조울병, 이형 조울병 정도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형 조울병이라는 거는 조증 사파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형 조울병이라는 건 경조증 사파가 있는 경우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일형 조울병이든지 이형 조울병이든지 우울 사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 사파를 기준으로 보면 일형 조울병보다는 이형 조울병의 우울증의 기간이라든지 어떤 심한 정도라든지 이런 게 더 이제 심한 부분이 있어서, 조증 기준으로 하면 이형 조울병이 좀 약한 질환이지만 우울증 기준으로 하면은 일형 조울병보다 더 치료하기 어렵고 환자분들도 괴로운 질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형 조울병과 이형 조울병이 조울병이라고는 이름으로 묶이니까 이제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같은 질환으로 봐야 될지 어떤 독립된 질환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일형 조울병과 이형 조울병을 오히려 조울병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요거 자체를 각각 이해하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환기분장애는 그냥 잠깐 설명드리면, 이형 조울병이라는 건 조증이 심하지 않고 우울증은 꽤 심한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이제 사이클로사이미아라고 그러는데요. 조증도 심하지 않고 우울증도 심하지 않은 게 반복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하지도 않고 또 이거를 진단하기도 쉽지는 않아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형 조울병, 이형 조울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울병이라는 거 이제 사파 기준으로 가는 건데, 조증 사파, 우울증 사파 외에도 혼재성 사파라는 게 있다. 요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혼재성 사파는 DSM-3 1980년부터 등장한 게 아니고 87년에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이형 조울병이라는 건 94년에 등장했으니까 1980년에 조울병의 어떤 진단 개념이 새롭게 바뀐 이후로 십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이형 조울병이 추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혼재성 사파라는 건 조증이나 우울증이 다 같이 심해야 되는 상태인데, 혼재성 상태라는 거는 우울증과 조증 어느 한쪽만 조울병에 해당될 정도로 심하면 혼재성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파에서 혼재성 상태로 변한 뜻은 조금 더 혼재성 상태가 허용적이 되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혼재성 상태가 조증만 있는 경우 혹은 우울증만 있는 경우보다 치료하기도 어렵고 환자분들도 많이 괴로운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병이 같은 병이라면 치료 방법도 비슷하고 임상 양상도 비슷해야 될 텐데 사실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조울병을 복수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조울병과 관련이 높은 우울증 요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멜랑콜리아라는 거랑 비전형적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 우울증의 옛날 이름이 멜랑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란 뜻은 19세기 말, 그다음에 20세기 초 요 무렵에 우울증을 생각했을 때는 멜랑콜리아라는 얘기를 썼고, 원래 이 용어 자체는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썼던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심한 형태의 우울증, 또 뇌의 질환에 가까운 우울증,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좀 우울증 상태가 결정된 이런 우울증을 이제 멜랑콜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전형적 우울증은 다른 임상 양상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먹고 많이 자는 형태의 우울증, 그다음에 초조성 우울증이라는 건 모든 우울증이 이제 대부분 불안 증상을 동반을 하기는 하지만 불안을 넘어서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쉽게 흥분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이런 형태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초조성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출산 후 혹은
출산 전후로 우울증이 있는 경우, 또 포스트파텀 블루라고 할 때는 뭐 좀 우울한 기분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포스트파텀 사이코시스, 그래서 단순히 우울증 형태를 넘어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조울병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도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울병과 관련이 높은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혼재성 사파에서 혼재성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초조성 우울증이라는 거, 여기서 얘기 드린 그 초조성 우울증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초조하다는 게 어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그다음에 활동적이다, 이런 뭐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울병에서 우울증 자체가 기분이 우울하기도 하지만은 처지고 의욕 없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활력이 없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요때의 우울증 활력이 없고 초조하다는 건 좀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니까 이것도 일종의 혼재성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자면 이런 혼재성이라든지 초조성 우울증이라는 것도 혼재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울병이랑 관련이 높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환자분이 겪는 괴로움도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범위를 넓히면 어떤 뭐 바이폴라 조울병 스펙트럼이라든지 조울병의 소인이라든지 또는 그냥 쉽게 영어로 바이폴라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기회에 적당한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요런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조울병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조울병과 닮은 모습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조울병적인 성격 또는 성격이 아니라도 이런 임상적인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때 이런 바이폴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조울병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조증과 조증사파, 우울증사파가 있는 조울병 일형이 옛날부터 얘기하던 조울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시고 있는 조울병은 이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즘 조울병 2형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면서 따라서 이제 환자분이라든지 또 주변에 환자분들이 있는 분들은 사실 조울병 2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연구 결과 따라 다르지만은 뭐 4.8%까지 평생 조울병에 걸릴 유병할 확률이 4.8%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배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병이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병의 유병률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1형과 2형을 과연 같은 관점, 같은 페이지에서 놓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바이폴라 디스오더가 아니라 바이폴라 디스오더즈로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희미하기는 한데요. 여기가 이제 한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국에 대한 지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제 분위기도 그렇지만 옛날 중국의 지도인데요. 요게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범위, 뭐 한 청나라 정도 되겠죠. 그때 범위고요. 요게 이제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차이나 프로퍼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전통적인 중국 혹은 또 중국 문명의 어떤 핵심 지역, 그래서 차이나 프로퍼다 혹은 내 차이나다, 이너 차이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요 이너 차이나가 보면 이제 황하 양자강 주변으로 요 이제 평야지대가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약간 산지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요쪽으로 좀 길게 간 거는 요쪽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그 남북으로 이제 비단길이 있어갖고 이제 이쪽이랑 교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일부러 교역로를 확보한 거지, 사실 이제 여기가 중국 문명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역은 아니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요거 이제 차이나 프로퍼라고 했는데, 이 차이나 프로퍼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굳이 드리는 이유는
조울병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조울병 일형이 차이나 프로퍼다 그러면 대충은 요런 지역을 얘기하지만 이게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오늘날 중국이다 그러면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까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에 뭐 만주라든지 그다음에 몽골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산지라든지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중국이라고 그러면 그냥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게 조울병 이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나 프로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울병인데 옛날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이기도 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조울병과 조현병이라는 게 또 의외로 이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린다고 그러면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정신과적인 진단이 이렇게 좀 그때마다 조금씩 개념이 바뀐다는 거를 사실은 이해하는 게 조울병이라든지 인협탄 질환,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비유를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인공위성 사진인데 요걸 보면 요쪽 요 평야지대,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평야지대 끝이 이제 북경이 있고 여기 산맥을 넘으면 고비 사막이 있고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뭐 신장 위구르 지구가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큰 관점에서 볼 때의 조울병, 작은 관점에서 볼 때의 조울병 일형. 근데 이것도 그때그때 따라서 범위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병률이 1%에서 4.8%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형에서 보시듯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표제로 달아놓은 건데 시간 관계도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조증이 더 문제인가 우울증이 더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울증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 이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은 조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보는 교과서 중에 하나에 아예 이제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심한 우울증이 반복되는 경우는 이것도 조울병일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것도 꽤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울병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조울병은 심한 형태의 우울증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런 생각은 요즘 했던 생각은 아니고 옛날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옛날 우울증은 멜랑콜리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곧 나오는 얘기인데요. 옛날에 우울증을 부리던 이름입니다. 근데 요 멜랑콜리아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고요. 또 유병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우울증을 겪고 있지만 이런 증상들을 다 포함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멜랑콜리아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을 참고 삼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네도니아 이런 말들을 요즘 쓰기는 하는데요. 요게 이제 매사가 귀찮고 흥미가 없고 재밌는 일도 전에도 재미있게 하던 일도 재미를 못 느낄 때 매사가 시큰둥한 상태 이런 거를 이제 매사에 흥미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멜랑콜리아의 특징적인 모습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무리 우울하더라도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거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대개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 되면 아침 일찍 기상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해서 매우 아침 일찍 새벽에 깨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기분뿐만 아니라 움직임. 지난 시간에 이제 조울병이라는 게 기분의 변동이기도 하지만 움직임의
움직임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활력이라든지 실제 행동의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지든지 또는 이제 아까 아지테이션 보였지만 초조해지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굉장히 식욕이 감소되고 체중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또는 부적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멜랑콜리아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분명히 보면 아침 일찍 기상하는 거, 움직임이 느려지는 거, 식욕 감소, 체중 감소, 요게 지난 시간에 이제 조울병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심리적인 거에 앞서서 생리적인 이상을 초래하고 그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멜랑콜리아가 생리적이고 조울병이랑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은 되게 아침에 심하다. 이러면은 이제 멜랑콜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이제 옛날에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때 그러니까 옛날에 우울증을 부르던 이 멜랑콜리아 안에 사실은 조울병을 같이 포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뭐 멜랑콜리아를 조울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견해는 아주 새로운 견해가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좀 재미있거나 어렵거나 좀 딱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전형적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들 잠을 많이 자고 그다음에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오고 그다음에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런데 너희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떠냐 물으면은 오히려 잠으로 좀 도피하려고 그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다 이런 친구들이 한 반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형적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조울병이라는 뜻은 아닌데요. 또 이거와 수반되는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서 아까 멜랑콜리아 경우는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무덤덤한 게 이제 멜랑콜리아의 특징이라면 비전형적 우울증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사실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정상인데 요게 좀 과도하게 좋아지거나 예상외로 좋아진다 뭐 이런 특징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손발이 뭐 스펀지에 젖은 것처럼 그다음에 뭐 납을 둘러씌운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감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누구든지 사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거절을 받든지 거절을 당하든지 또 거절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이제 꺼려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또 그런 상황을 회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를 비전형적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5가지가 정말 비전형적 우울증이냐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조금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굳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슬라이드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신운동 지체 이게 이제 멜랑콜리아 특징적인 모습, 비전형적인 우울증, 그다음에 산후 우울증,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든 심한 질환들은 어려서부터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울증이 어려서부터 발병했을 때, 혹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심한 우울증이 자꾸 반복될 때는 조울증이 아닌가. 요 양극성 장애는 이제 조울병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정 기복이 조울병과 일치하느냐 하는 거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항우울제 복용으로 인한 경조증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게 양극성 장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울증이라서 항우울제를 썼는데 영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울병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강의하면서 얼핏 지나갔는데 요 어떤 계절성이라든지 아까 오늘 비가 오니까 좀 꿀꿀하고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댓글이 엄청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그게 계절이건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거든, 그다음에 날씨에 따른 것이든, 혹은 이제 여성분들 맨스 주기에 따라서 맨스 무렵에 좀 우울하고 초조하고 짜증스러운 경우들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호르몬의 영향도 받으면서 이제 어떤 주기성을 띌 때 이것도 좀 양극성 자혈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혼재성 양상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꽤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만 소화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울증약 복용 후 몸이 안 좋아져서 4개월 다녔고 극심한 처치 찾아와서 정신과 두고서 발명했다. 기존 병원은 조울증약, 새로운 병원은 조울증이 아닌 것 같다고 우울증 약을 주셨다. 어느 걸 먹어야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내용 갖고만은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질환에 따라서는 이게 조울병인지 우울증인지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조울병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저 극심함의 기준도 사실은 환자분이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또 의사가 보기에 극심하다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거로만은 사실은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헷갈리는 게 되는 경우를 향후에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하는 부분은 아주 왕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런 경우는 좀 임상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어느 쪽에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과 진단이라는 건 피 뽑고 사진 찍고, 또는 요즘들 풀 배터리라고 그래서 심리 검사들 많이 하시는데요. 심리 검사 자체는 진단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환자분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그분의 어떤 성격적인 역동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풀 배터리만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울병의 진단이 다른 과 진단과 달리 피 뽑고 사진 찍어서 한 번에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부터 치료로 들어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치료 과정이 진단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사이다 발언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좀 꾸역꾸역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제대로 된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시간 잤는데도 별로 피곤하지도 않아서 이상한데 가벼운 조증일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포병이 지나고 선선해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사실은 잠이 안 오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주무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감별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통계적으로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들은 숏슬리퍼라고 그래서 더 짧게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주무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배저크님 댓글 많이 올리셔서 이제 많이 봤는데, 배저크님 평소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전혀 조울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가벼운 조증도 사실은 조울병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사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들뜨고, 또는 컨디션이 좋거나 또 스트레스가 없을 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때 기분이 들뜨고 뭔가 눌린 거로부터 해방된 느낌이 있으니까 즐겁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잠을 덜 자게 되고 또 덜 자도 피곤하지 않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크님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분의 변동이 어느 단계 이상으로 돼야 그게 조증이냐 경조증이냐 하는 거는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것도 일정 기간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기분 변동이 오히려 없으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르몬의 상태, 날씨, 그다음에 그때그때 기분 상태, 스트레스, 컨디션 이런 것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힘들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비 오면 좀 처지고 우울하다 이러는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비가 아주 심하게 오지 않는 한 오히려 차분해지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도 이제 새벽에 늦게 주무셨다가 8시에 기상한다. 그러니까 늦게 취침하시고 일찍 기상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컨디션이 좋으셔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늦게 주무시는 게 뭐 올빼미형이 있다고는 하는데 늦게 주무시는 것 자체가 감정 기복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울병 진단인데 지금 우울수파 기간이다 이런 얘기죠. 수면을 위해서 매일 아티바 0.5mm 먹일 수 있는데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느냐. 내성과 의존성이 0.5mm 자체는 많은 용량은 아니지만 계속 드시면 내성이나 의존성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사파라 그러면 아스테리오님이 어떠실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울병의 우울 상태는 굉장히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의욕이 없게 되고 낮에도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활동을 안 하고 많이 쉬고 계시니까 사실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조울병의 우울증 상태에서 낮에 활동이 없다면 밤에 저런 식의 아티반이라든지 또는 뭐 스틸록스 같은 수면제를 안 쓰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티반이라든지 어떤 잠자는 데 도움되는 약도 딱 잠자는 때만 작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깨서도 좀 멍하게 작용하고 안 그래도 활동이 적게 되는데 또 멍하니까는 더 활동이 적어져서 밤에 잠이 안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런 아티반을 먹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항우울제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울병에서 우울증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항우울제를 써도 일반적인 우울증처럼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항우울제든지 간에 조증서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작이 가장 안전한 항우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프로작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SSRI, 그러니까 선택적인 세로토닌 기량제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저기도 어떤 노에프네프린이라든지 이런 조증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에 작용을 하는 걸로 사실은 양리적으로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사 선생님이랑 한번 이제 의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형조울병을 진단받고 약을 드시지 않고 있다. 이유 없는 당극성 우울들이 한 달에 3일에서 7일, 스트레스가 있으면 혼재성 상태를 겪고 7일 이내에 좋아집니다. 기분 변화는 급격하고 며칠째 되는 날 기분이 나아집니다. 경조증 사고는 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할까요? 1년 중 며칠이지만 혼재성 우울 상태는 괴롭긴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뭐 지난 시간 또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은 조울병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한 달 중에서 3에서 7일 정도만 있으면 저게 어떤 우울사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혼재성 상태도 7일 이내에 좋아진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기분 변화가 아주 급격하면서 며칠 되는 날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러니까는 사실은 며칠 단위로 저게 변하니까 감정 기복에 가깝지 어떤 조증사파나 우울증사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 댓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른 어떤 정황으로 볼 때 조울병이 틀림없는데 저런 식으로 아주 짧은 기간 사이에서 기분 변화가 급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울트라 레피드 사이클라 해서 아주 극도로 빠른 조울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상적으로 보다 보면 저런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지 않다. 꼭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상태를 자세히 봐서는 약을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분 말씀하신 거를 봐서는 들기는 하고요. 근데 만일 약을 쓴다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분 조절제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데파코토라는 약은 조증에는 좀 효과가 있지만 우울증이나 이런 데는 좀 다소 효과가 없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이라든지 혹은 아믹탈이라는 약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또 의외로 좋은 경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 마치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우울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라는 거는 이제 조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히틀러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포스트레이트 사이코시스 그래서 조증을 가지고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예술가가 된 경우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지은 사람이 겜이라는 사람인데 이 겜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뭐 비유가 재밌는데요. 조증이라는 건 불이 난 거고 그다음에 디프레션이라는 건 불난 다음에 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제 연달아서 얘기를 하자면 조증이 불이 났는데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은 집이 다 타고 재만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조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이분의 얘기기는 합니다. 근데 뭐가 정답이냐? 우울증이 더 중요하냐 혹은 조증이 더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환자분들 경우는 조증을 더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우울증을 더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더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조울병이 있고 또 조증이 더 문제가 되는 조울병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증 사파만 있는 우울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울병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울 사파 없이도 조증 증상만 있으면 조울병 진단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울 사파가 없는 조증 사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닌데 또 한글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퓨어 매니아다 이런 거를 그냥 서로 소통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퓨어 매니아라는 건 우울 사파가 없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불이 나기는 했는데 재가 안 생긴다 이런 거니까 좀 특이한 형태의 조울병이다. 뭐 이렇게 불난 걸로 기준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증만 계속되니까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사실은 뒤끝이 없는 질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증 후에 재가 남는 경우가 없고 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지만 조증이 더 심한 것 같고 우울증이 안 심한 것 같다 이러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우울증이 더 괴로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증은 사실은 조증이 너무 심해지면 자기가 조증이라는 걸 인식도 못하니까 주변에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인 자체는 사실은 이제 병식이 없으니까 괴롭지 않은 경우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증 상태는 심하지만은 정상이 되면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게 아니고 킬리만자로식으로 산이 하나 조증이 쭉 솟아 있는데 그 산만 거치게 남은 아주 평화로운 세렝게티 초원이에요. 세렝게티 초원도 사실은 평화롭지가 않죠. 거기도 이제 뭐 약육강식에서 얘기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증 사파가 가지는 특징이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급성정신병적인 장애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현병으로 자꾸 진단이 잘못 내려지는데 사실은 조현병이랑 구분하는 게 좋고요. 조현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울병 쪽에 가까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분이 들뜬다는 식의 어떤 이제 기분 증상은 없는데 아주 정신병적인 증상 여기서는 이제 망상이라든지 환각, 환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주 급격하게 생겼다가 비교적 급격하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이런 질환들이 나중에 보면은 조울병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제 견해로는요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우울사파가 없든지 있어도 살짝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정신병적인 증상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증 사파가만 있는 경우
반대 부분이 뭐냐면 우울사파도 있는 경우인데 조증사파와 우울사파가 같이 있으면 혼재성 사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약한 우울증 혹은 약한 조증이 센 우울증 혹은 센 조증이랑 같이 있으면 그게 이제 혼재성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조증사파의 완전히 반대가 혼재성 상태 또는 혼재성 사파인데요. 혼재성 사파가 굉장히 어렵고 예후도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증사파는 이제 예후가 좋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게 이제 정신과의 미비한 점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조울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교과서적인 기술은 사실은 조증사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조울병에 관련된 조금 전문적인 서적을 보시게 되면 자신의 병은 조울사파만 있는 조울병이 아닌데 막상 교과서에 진단돼 있는 기술돼 있는 건 조울사파만 있는 조울병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왜 그러면 조울사파만 있는 조울병이라는 게 조울병으로 진단이 붙여졌느냐 하는 이유는 조금 뭐 쉽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아까 멜랑콜리아라는 게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멜랑콜리아의 심한 우울증에다가 조울병까지 겹쳐져 있는 걸 멜랑콜리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멜랑콜리아랑 구분되는 조울병이라는 건 조증사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피오매니아라는 게 조울병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게 얘기를 하자면 조증사파만 있는 조울병은 우울사파가 두드러진 조울병이랑은 좀 구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증사파랑 우울증사파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울증만 있을 때는 이제 우울증이 되겠죠. 조증만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조증만 있는 조울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증과 우울증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증사파 있다가 조증사파 있다가 우울증사파, 우울증사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생기고 그다음에 순서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관해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조울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동시에 발생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혼재성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조증만 있는 거, 우울증만 있는 게, 그러니까 의외로 조증만 있는 게 장기적인 예후는 우울증만 있는 우울증과 비슷한 경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다른 도표로 보자면 요게 이제 한 155명 정도를 이제 연구를 했던 건데요. 요 맨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예후가 가장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1년 관찰을 해도 계속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재성 경우가 1년 관찰을 해도 이게 사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는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조증만 있는 경우가 오히려 우울증만 있는 경우보다. 근데 여기서 우울증은 어느 정도의 심한 우울증을 얘기합니다. 요즘 상태의 우울증은 제가 옛날에 이제 우울증 이제 강의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서 우울증 진단 기준 9개 중에 5개를 2주 이상만 지속되면 근데 그 어떤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거나 본인이 그 우울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 예스라고 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얘기하는 어떤 디프레션과는 조금 달리하기는 하지만 이 조증만 있는 경우가 오히려 예후가 좋아서 일반적인 조울병이랑은 좀 구분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조울병의 한 종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요. 그 항우울제가 유발한 조증 증상은 조울병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로요. 옛날에 그 항우울제를 써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항우울제를 써서 조증이 됐으면은 미국에서는 수가 걸린 경우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오진을 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조울병인데 이제 우울증으로 잘못 진단해서 조울병을 만들었다 뭐 이런 관점의 얘기인데요. 요즘은 이제 의사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뭐 그렇게 이론을 바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그건 아니라고 깨닫게 돼서요. 사실은 정상인의 경우는 항우울제를
썼을 때 조증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울병에 걸릴 소인이 있을 때 항우울제를 쓰면 항우울제 잘 듣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조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아까 이제 조울병 1형, 2형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울병의 종류에 포함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아키스칼이라는 분이 이제 연구한 건데 1과 2분의 1, 2와 2분의 1, 3형, 3과 2분의 1, 4형, 5형, 6형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울병의 개념을 넓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관계상 요거를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슬라이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조울병 3형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항우울제를 썼을 때 조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이퍼매니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임상적으로 그런데요. 항우울제를 써서 조증이 되는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심한 조증으로 변환되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뭐 저도 관찰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경조증으로 도달하는 경우들이, 경조증에 국한된 경우들이 많아서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슈거든요. 조울병에서 항우울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쓰면 이제 당연히 조증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주로 미국 쪽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 뭐 환자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주로 유럽 쪽의 입장입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야기로는 미국 정도 항우울제를 좀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첫째는 항우울제를 썼을 때 조증을 막을 수 있는 약을 같이 쓰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증이 되더라도 아주 심하게 되는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항우울제가 필요할 때는 조심스럽게 잘 관찰하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항우울제를 써야 되느냐, 이건 이제 환자분마다 다른데, 아까 질문 주신 게 이제 프로작을 20ml인가요? 쓰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프로작이 가장 안전한 항우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덜 안전한 항우울제가 우울증에 좀 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요. 조금은 그 개별적인 환자분 상태에서 맞춰서 얘기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슬라이드인데요. 일에 몰두하는 것도 조증이 되느냐, 이게 이제 뭐 어떤 회사의 압류 에너지다 뭐 이런 건데, 뭐 너만 보면 이제 힘이 넘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꼭 해야 될 일이,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거기에 응전하는 거, 또는 즐거운 일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즐거운 일이거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제 의욕도 생기고 기분이 들뜨는 거. 그래서 나 조증 아니냐, 본인도 걱정하고 옆에서 걱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요.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은 또 반대로 늘 우울해 지내다가 해야 될 일이 생기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우울증이 좀 잊혀지고 활동을 하게 되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이제 이거 자체가 조울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뭐 한두 번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한때 이제 재벌, 그러니까 뭐 현대나 삼성 레벨이 될 뻔했다가 후발주자죠. 근데 이제 뭐 좀 억울하게 부도 처리가 당해서 그 이후로 사업을 접은 이창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의 뭐 시멘트를 돌덩어리로 사기 수출을 했다, 그래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그다음에 사실은 1차 부도에 불과한 건데 완전히 부도 처리가 돼서 쫄딱 망한 이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옛날 한일이라는 책을 쓰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소위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한참 일할 때는 뭐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자고, 그러니까 5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는 뭐 하루에 18시간씩 잤는데 자도 또 잠이 와서 열심히 잠을 잤다 이런 얘기인데, 자꾸 이제 언론에 얘기하더라는 거 보니까 딸이 둘인가 있었는데 나중에 딸들이 커서 아버지는 사기꾼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글을 맨날 며칠을 밤잠도 안 자고 혼자서 낄낄거리고 울고 웃으면서 글을 적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다음에 먹지도 않았고 우유만 뭐 며칠 동안 마시고 글을 썼다 이런 얘기가 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할 일이 있으면은 밤을 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할 일이 없거나 또 의기소침하거나 이럴 때는 뭐 그러니까 밤을 새운다는 게 아니죠. 밤새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울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조울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자면 저런 성향이 어떤 조울병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혹은 조울병적인 모습이다 이렇게는 뭐 최대로 얘기할 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런 모습을 보여서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성취를 이루기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조울병에 걸리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핵심은 저런 식으로 아까도 뭐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다 안 좋을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뭐 가벼운 조증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 사실은 심장의 박동도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고 그래서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더 뛰고 일이 없을 때는 천천히 뛰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변성이 있고 리듬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분이나 에너지 이런 게 리듬을 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 변동이나 에너지 변동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꼭 병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근데 저게 어떤 병적인 상태가 된다면 그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막거나 그다음에 끌어올리는 이런 메커니즘이 좀 고장이 났거나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 저 같은 연배의 분들 저보다 어리신 분도 저 뭐 전설적인 롯데의 투수에 대해 최동원 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분이 굉장히 페이머스해진 게 1984년에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저분이 7전 4선승제잖아요. 근데 1차, 3차, 5차를 뛰고 1차, 3차를 이기고 5차를 지고 그다음에 1차하고 이틀 만에 뭐 3차하고 이틀 만에 5차를 한 다음에 6차니까 하루 만에 6차를 하고 또 하루 만에 7차를 했는데 1차, 2차를 이기고 5차에 패전 투수가 됐는데 6차, 7차에 나와갖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 기준으로 해도 그런 혹사가 없는데요. 저게 이제 7차전 때 얘기인데 뭐 아무리 그 강철 뭐 팔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도 저렇게 혹사를 했으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7차전에서 어려웠는데 그리고 8회까지가 지고 있었나 그럽니다. 근데 롯데가 이제 3점 홈런을 터뜨려 갖고 6대4로 이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동원이 신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포수가 받은 공이 던지면 던질수록 공이 살아오고 빨라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체적으로 못 던질 정도가 돼도 저게 이제 생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근육에 젖산이 쌓이고 그다음에 근육이 필요해져 갖고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는 더 던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뭐 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생리적인 부분을 이겼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이차우 씨랑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분도 끝나고 나서 당신 지금 뭐 가장 무엇이 하고 싶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잘 자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울병 치료에 있어서도 특히 조증에 있어서는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조울병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또 잠을 못 자서 조증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의여하를 복문하고 조증 상태에서 잠을 잘 주무실수록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거의 한 80-90% 이상은 조울병의 우울증 상태에서는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면서 너무 잠을 자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잠을 많이 자면 잘수록 잠은 옅어지고 그다음에 잠을 많이 잤다는 죄책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잠을 많이 자면 오히려 피곤하고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울병의 우울증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이제 항우울제보다는 뭐 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많이 좀 운동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좋은날님께서 조울증에서 정기역량 치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거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울병의 우울증,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우울증.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라고 해도 하기가 어렵고 설사 운동을 해도 우울증이 잘 치료되지 않는 상태. 그다음에 약을 아무리 써도 잘 안 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전기경련 치료가 의외로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경련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고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건 맞는데 어떤 분들은 기억력 저하가 좀 오래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에 전기경련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집어서 얘기해서 전기경련 치료가 가장 도움이 되는 질환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은 조현병에서도 전기경련 치료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현병에서는 전기경련 치료가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조울병의 우울증이 전기경련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경련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이제 카타토니아라고 그러는 게 있어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거나 혹은 아주 흥분해서 주위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아티반 아까 얘기했던 아티반을 주사하면 효과가 아주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경련 치료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조증도 교과서적으로는 전기경련 치료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증이라는 건 우울증보다는 좀 짧고 그다음에 이제 약에 의해서 조증은 비교적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경련 치료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마취도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울병의 우울증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심한 우울증 그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우울증은 조울병이든 아니든 조울병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답변 드리고 그다음에 못다한 거는 다른 시간에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로 추정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스토킹 가해 장애에 대한 추천할 만한 대응 방식이나 소견이 있으시냐. 그다음에 신고해봤자 보복식만 장애에 대해서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게 사법 체계의 현실이라서 법적 조치가 조심스러운 게 스토킹 문제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냥 제목만 보고 했는데 사실 이제 조울병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경계성 성격 장애 일부분은 사실은 이제 조울병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기애성 인격 장애랑 경계성 인격 장애가 성격 장애 부분에서 이제 클러스터 B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그래서 서로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조울병으로서의 경계성 성격 장애가 아니라 성격 장애로서의 경계성이라든지 자기애성이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걱정하시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하긴 한데요. 어쨌든 저게 어떤 법적인 문제, 사법 체계랑 서로 이제 겹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부분은 정신과 선생님이랑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서 상의하시는 것과 동시에 어떤 법적인 구함, 법적인 구하라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저런 경우들을 많이 다뤄본 그런 어떤 법률가 분들은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조울병 관련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